반갑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는 FOMC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FOMC 시작이 되고요. 뭐 변수는 좀 있습니다. FOMC 구간에서 금리는 동결된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 그 차기 FOMC 의장이죠. 이 사람에 대한 임명에 대한 이야기, 지명이죠. 이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를 이 FOMC 기간에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에 마음에 안 들어. 요걸 덮자 해가지고 네, 차기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뭐 시장은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네소타 쪽에서 이민 관리국이죠. 얘네들이 이제 시민을 총살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들도 나서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정부가 잠깐 휘청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선물 지수 많이 내렸었죠. 근데 뭐 이제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네, 진정되면서 좀 주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생겨났고, 미국이 살짝 좀 불안불안한 느낌으로 계속 가긴 하는데 주가는 또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0.6%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4%, S&P 500은 0.5% 상승 마감이 다들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데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슈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자, 지금 캐나다를 향한 관세 위협. 이 관세 정말 좀 지겹죠? 네, 근데 요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방정부의 셧다운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것도 지겹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저가 매수세로 증시가 상승했다. 저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건, 네,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이야기 한번 좀 보면, 트럼프가 주말 동안에 캐나다가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으면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 한번 제대로 역풍을 한번 맞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 뭐, 그냥 막을 수 있는 게 없나요? 너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캐나다는 동맹국 아닙니까? 근데 물론 캐나다를 좀 얕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툭하면 100% 관세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도 처음에도 한번 말씀했지만은 전 세계가 그냥 미국을 왕따를 시켜버리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봤는데 쉽지는 않죠. 네, 뭐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게 되면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또 타코 아니겠니? 뭐 트럼프가 뭐 그래서 어쩔 건데 그냥 관세로다가 또 시장 흔드는 거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미네소타에서 이민 세관 단속고 얘네들이 예전에 현대차 직원들 그 자동차 그쪽 직원들 잡아간 놈들이잖아요. 자, 요 놈들이 그 총격으로 시민 한 명이 또다시 사살되었다. 나 이 영상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 아닌가?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강제 과잉 진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것도 시위도 그게 평화적으로 한 것 같은데, 미국의 총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공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 IC의 과잉 진압으로 미국 전역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예상치 못했었던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막 빵빵 터져나가면서, 지금 상당한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민주당이 이 이민세관 단속국의 시민 사살 문제를 이제 그 중요하게 다루면서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 니들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민편에 서겠다. 뭐 이렇게 기회를 잡았겠죠. 그래서 셧다운 우려마저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예산안을 처리 안 해주면 일단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셧다운이 되는데 민주당은 IC를 산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따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죠.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다시 셧다운에 처하게 된다. 불안합니다. 그죠? 네,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 불안하죠. 그 다음에 이 셧다운에 대한 얘기 또 불안하죠. 네, 좀 골치 아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어쨌건 뭐 타코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도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셧다운은 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연말이잖아요. 중간선거는 연말이고 지금은 연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도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트럼프는 타코다. 네, 트럼프는 타코일 것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낙관하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가 이제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플까지도요. 근데 테슬라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은 주가가 좀 올랐어요. 테슬라는 좀 떨어졌죠.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현재로서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76% 정도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내용이긴 한데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건 좋은데, 자, 지금 4분기 GDP, 여기 내용 없죠? 네, 4분기 GDP가 이제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네,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역성장 얘기 나오던데, GDP가 조금, 네, 내려앉는 상황이 되게 되면 조금, 부담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네. 자, 애플과 메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상승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세 회사 모두 최근 몇 달간 주가가 부진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주식을 매입하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형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거죠. 주가가 올라오지 않은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형태.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차익 매도가 나오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불확실성 증가와 고점 부담이 겹치면서 시총 상위 반도체주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AMD는 3% 정도 하락을 했고 인텔은 네, 지난주에 많이 내렸는데 또 내렸네요. 5.7% 또 하락을 했다. 엔비디아도 좀 하락했죠.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돼 있죠? 네.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어요.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 하락했죠. 이렇게 되면 네, 반도체 쪽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전부 다 약보합세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알파벳 이런 것 좀 올랐어요. 알파벳은 좀 올랐는데 인텔은 그 정도 떨어졌으면 애프터 마켓에서 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단 말이죠. 좀 애매하네요. 네. 마이크론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반도체 쪽이 조금 애매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 요소가 별로 없죠. 네, 미국 시장에 기대 요소가 별로 없고 기대 요소가 별로 없다라는 것은 네, 기업 실적이 지나가고 나면 피곤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 FOMC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값, 은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들 네, 위험 회피 수단을 자꾸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수가 뭐 한 번에 네, 떨어지거나 그렇게 할 만큼 뭐 대단한 그런 포지션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네, 은근슬쩍 이렇게 자꾸 억누르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벚꽃 추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시장은 벌써 14조 원 벚꽃 추경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4분기 GDP가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4분기 GDP가 역성장이 되면은 근데 이거 역성장인데 왜 금리 인하가 어려울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자, 고환율 때문이구나. 환율이 높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졌는데 금리 인하를 못한다. 왜?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내고 환율도 높아졌다. 이것도 자기 네, 아이러니한 부분이겠죠.
경기 회복이 더디다.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줘야지 되는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부채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언젠간 빵 하고 터질 때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못 하는 거죠. 환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원화가 풀리면 환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거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묶어놓고 근데 금리를 솔직히 올려야 되겠죠. 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 거의 뭐 쓸 수 없는 카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국채 금리는 벌써부터 들썩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네, 뭐 환율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 추경이 뭐냐면 추가 경정이죠. 추가 경정. 기존에 해놓은 것을 경정, 다시 바로 잡는다.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추가 경정이라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해놓은 경제 정책을 다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추가 경정, 다시 바꾼다. 경신한다. 그 경자잖아요. 그래서 경정, 바를 정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조금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새로 바꾸자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추가 경정이 나오면, 이 추경이 나오게 되면은 뭘 하느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기존에는 야 저만큼 줬는데 안 된다. 추가적으로 더 줘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적자 국채를 활용한 추경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돈을 풀긴 푸는데 국채를 활용하지 않겠다. 그럼 뭐죠? 뭐 이후에는 이제 추경 편성을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은 이미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국채를 활용한 추경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세금 더 걷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 써 있네요.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 봄에 네, 벚꽃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추경 가능성은 높게 예상하고 있다. 보통 이제 이럴 때 많이들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고환율로 묶여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은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국채가 아닌 세금으로 조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금을 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좀 피곤한데 진짜 세금.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올해 추경 편성은 유력하다. 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든 부양을 시켜줘야 돼. 근데 금리 인하 못한다 그러면은 네, 정부에서 돈을 푸는 수밖에 없겠죠. 자, 시점은 5월이나 6월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약 14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법인세 등 초과 세수가 확인된 이후에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재원의 3분의 2 이상은 초과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피곤하네요. 이 5월에서 6월은 뭐냐면, 아시죠? 이제 개인 사업자들, 네.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하는 때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 계속 중간중간에 신고하니까, 딱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야, 돈 얼마나 거쳤어?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얼마나 거쳤어를 확인하려면 네, 세금을 조금 더 네, 올려받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세금 너무 많이 뛰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 계획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 이거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초과 세수. 그러니까 초과 세수는 뭐냐면 세금을 더 많이 낸 그거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낸 걸 가지고서 이제 경기 부양하겠다는데 세금을 낮춰주면 그만큼 네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 부양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뭐 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물건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물건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려야지 이 물건값이 즉 인플레이션 좀 잡힐 수 있죠. 네, 시장에 돈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 좀 애매하죠.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왜냐면 시장에 계속 돈이 풀려 있으면
물건값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물건값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보러 가시는 분들 한숨 소리가 푹푹 들리잖아요. 저도 힘듭니다. 네. 쌀값이 없어서 밥은 고기를 먹는다 그랬죠. 근데 장 보러 가는데 또 외식비 뭐 등등등 너무 비싸. 네,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10만 원 가지면은 그래도 푸짐하게 사왔다 그러는데 요즘에 10만 원 택도 없고요. 뭐 20만 원 그냥 넘기가 일수잖아요. 이 물가값이 거의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집밥을 먹어도 마찬가지. 네, 나가서 먹어도 마찬가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쓰질 않는다. 쓰질 않겠지. 아유, 그냥 뭐 네, 집에서 한 번 더 먹지 뭐. 아니면 외식은 안 돼.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힘든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은 물건값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쓰기 마련인데 지금은 계속 소비를 늘리겠다는 쪽으로만 가니까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결과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네.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급 물량이 일단 떨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가 정책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되어 있고요. 조기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추가 경정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제 시장에 돈을 풀어준다, 뭐 어떤 분야에다 돈을 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럼 이제 주식 시장에는 이게 호재가 돼요. 경정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주식 시장은 호재가 되는데 경기가 즉 살림살이가 그렇게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 6월에 지방선거가 있구나. 이 지방선거가 있어서 요것을 잘 끌어내려면 직전인 3월에서 5월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를 체감을 할 수 있는 추경을 밀어붙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구나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인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번에 지금 칼질 좀 했죠. 네. 5월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네, 뭔가 좀 그래도 살만해졌어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다라면 지방선거에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문화예술 지원 확대, 물가 대응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네, 일단은 이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에게는 도움이 되기는 한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인들 놀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환율 조금 거시기 됐네요. 네, 환율이 조금 내려갔나봐요. 환율이 1440, 어제 좀 봤죠? 네. 마로라고 합의설이래요. 마로라고. 네. 마로라고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환율이 갑자기 뚝 하고 떨어졌어요. 뚝 하고 떨어져서 약간 변동성 보이는 모습이 좀 있는가 봐요. 네. 그리고 한미일 공조와 외환 수급 조절이 지속될 경우에 1,300원대까지 하향 안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고 보자고요. 네. 두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정책적인 공조에 나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화 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환율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꼽사리 껴가지고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을 줄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시장에, 근데 국내 시장에서도 주식을 좀 팔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환율 같은 경우가 안정화되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좀 이거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환율을 좀 더 알아봅시다. 갑자기 뚝 떨어지면은 요거는 또 다른 개념이 되거든요. 네, 슬슬슬 내려가면은 방향을 탔구나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다.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반등하게 됐을 경우에 움직임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코스닥 3000 시대, 정부가 자꾸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이 사이드카 발동이 약간 미쳤죠. 미쳤다인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부가 3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 어제 무방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죠. 정부에서 3000 시대. 근데 어제도 제가 계산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코스닥 시총이 지금 580조인데 이게 3000 시대를 가려면
거의 2,000조 가까이 돼야 되죠. 네, 거의 한 2배, 3배, 2배? 네, 2배, 3배 올라가야 돼, 3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200조 정도 더 올라가야지 되는데, 지금 코스닥 시총 다 합쳐도 지금 하이닉스 시총 하나밖에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900조이기 때문에 이미 코스닥 시총을 아득히 뛰어넘었죠. 자, 요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 게, 쓸만한 종목은 전부 다 코스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는 뭐가 있다? 이익도 제대로 안 나가는 좀비 기업들이 코스닥에 너무 많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퇴출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것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얘네들을 퇴출시키면 시총은 더 낮아집니다. 네. 이게 3천 시대를 열기에는 약간 애매하죠. 그리고 체질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지금 원래 코스닥은 여러분들 인식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개인들이 하는 곳, 네, 위험한 곳, 네, 작전이 난무하는 곳, 등등등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인식을 줄이려면 코스닥의 우량 기업들이 그대로 포진되어 있거나 좀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들쭉날쭉. 그 다음에 시총 상위라고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네,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 자, 이렇게 되니까 애매하죠.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니 다른 기업들, 조선주들 전부 다 수주가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실적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영업이익과 지금 현재, 네, 전체 시총이, 네, 이것도 약간 괴리가 있는 정도라서 부담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이걸 가지고서 진행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 여기서 그냥 시총만 뻥튀기 시킨다라고 보기에는, 네,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3천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을 자꾸 이렇게 들쑤시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5천 일단 찍었으니까 코스닥 이제 우리도 3천 찍었으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코스피를 죽여가지고 코스닥으로 옮기게 되면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애매하죠. 자, 그래서 아마 테마주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 우주, 에너지 이런 핵심 기술의 기업들의 IPO. 이 기술 기업들, 기술 특례로 이제 기업 공개가 되게 되면 얘들 실적이 안 나와도 그냥 봐주잖아요. 여기 좀비 기업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네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 등등등. 얘네들 근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정부가 키워야 될, 즉 육성해야 될 산업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가 지들이 마음대로 할 거긴 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그냥 따라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코스닥을 육성시키겠다,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은 뭐에다가 할 건데 보고 있다가 정부가 들어오는 쪽에 같이 다리 하나 얹는, 숟가락 하나 얹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3천원 좀 잊으세요. 요거는 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네, 모르죠. 한 3, 4년 지나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대세 흐름이 좋아지고 경기가 확 활성화가 되면 3천 시대 열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 이 코스피가 5천원 찍는 거하고 코스닥이 3천원 찍는 거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네, 체질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기대하시기는 조금 어렵고, 네, 아무튼 네,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얘기가 오늘 굉장히 좀 길었네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고, 약간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기대 요소가 또 있기 때문에 자금이 막 이동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찾는 그런 투자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성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